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역시 정치권 뜨거웠습니다.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가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108명 모두 사직성의 각오로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는 길에 나섭시다. 예산농단, 의회민주주의 파괴 음모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들 국민과 함께 단죄해 나갑시다. 국민 대다수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보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정치 구조 개혁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로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폭풍전야, 12월 임시국회, 여야 향후의 전략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의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합의를 통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에 한국당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정국이 아주 벼랑 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세 분 얘기 한번 들었도록 하죠. 먼저 지금 예산안 통과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산안 통과. 지금 그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네. 날치기였다. 이렇게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거죠. 네. 태산 넘어 악산이라더니 19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했는데 20대 국회는 더 최악인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지기 이전의 어떤 아수라장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 보기 민망한 그런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요. 예산안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통과하는 그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답할 수는 없어요. 방법이 말이죠, 방법이.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문희상 의장께서 예산안 통과하고 나서 이제 엊그제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당이 너무 이 장난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글자 한 글자 고쳐서 수정안을 내고 그렇게 했던 법안들이 한 7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를 해서 그 처리를 한다고 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은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산안을 하는 게 맞죠. 세입 먼저 세출 나중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허를 찔린 셈이다. 한마디로 한국당이 정치 구단의 문희상 의장에게 허를 찔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불가피했지만 통과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뭐 이런저런 얘기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집권 여당의 정치력 부재 안타깝고요. 그리고 집권 경험이 있는 한국당이 끝끝내 발목 잡기로만 일관했다는 저런 모습. 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민심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결론 내고 싶네요. 그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지 않았 상정 안 했으면은 예산안 통과가 어려웠습니까? 그 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거죠. 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부수법안이 되고 그걸 뭐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본 예산.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시청자를 이해를 예산 네. 부수 법안이 어떤 거라도 설명 좀 해주시거든요. 실제로 저 여러 가지 국가가 새로운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그게 관련된 법안들을 개정안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산안에 대한 각종 연관된 법안들이 각 상임위별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SOC라든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연동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내년에 안 되는.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저런 발의 시기에 아직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통과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다만 전략 전술상으로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통과돼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것이 최장 기간 넘은 8일이나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돼 봐야 실행이 안 되는데 왜 굳이 그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켰냐? 뭐 부수법안 어쨌든 상정 안 큰 하고. 틀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관련 부수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쟁론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야가 교섭단체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과연 4+1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만약 여야 합의, 교섭단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정부가 보낸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쟁론은 남아 있습니다. 네. 과연 4+1이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이 그런 직권상정했을 때에는 네. 국회 의사국에서 그런 관련된 법률 검토를 저는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자기 정당성 없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야,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신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전략적 실수다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예산안은 시간의 차원의 문제가 있지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면 그날도 사실은 몇 시간에 걸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뭐 일방의 얘기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제1야당이 승의 있는 협상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문희상 의장이 처음에 뭐 선정했다. 6조 정도 얘기하다 마지막 3, 4천억 정도는 사실은 충분히 차수 변경하면서 사실은 마지막에 말하자면 개정 소위에서 네. 여러 가지 조정해서 충분히 저는 그날 낮만 하더라도 이것은 합의 통과다라는 판단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여당에게도 사실은 이건 상당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서 좀 가슴 아픈 부분이거든요. 네. 가능하면 원만하게 통과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국회 운영에서도 말하자면 차질이 없었을 텐데 지금 현재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장애로 나가고 뭐 네, 오늘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 진행 방해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 좀 돼서 있다. 좀 아쉽다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심재철 의원하고 원내대표 얘기가 돼 갔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밤에 가서 수정안을 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문희상 의장은 이건 지연이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상정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좀 아쉬운 지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 한국당에서 좀 질문 더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진 의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세금 도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세금 도둑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글쎄 뭐 네. 저는 뭐 내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도한 말하자면 국채 발행을 통한 무슨 뭐 어떤 작년 대비 8% 이상의 어떤 네. 정액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나라가 국민의 세금을 과하게 자기 마음대로 쓴다 이런 비판일 가능성이 많고 슈퍼 예산이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야당에서 비판하는 예산을 좀 줄이면 네. 충분히 뭐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면 야당이 잘한 게 없는 게 당일날도 국회 통과되고 그렇게 첨예하게 말하자면 파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자기 지역 예산이 이렇게 통과됐다고 또 보도자료 내는 부분. 장석춘 의원인가요? 예. 저는 20대 국회의원들의 정말 수준과 특히 이제 국익을 위한 건데 이게 예산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첫 번째는 국민들이 지금 예산안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릅니다.
충분히 홍보도 안 돼 있고 모르고 또 하나는 세금 도둑이죠. 왜냐하면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게 이런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몸싸움이나 이런 그 뭐랄까요 꼼수들을 주로 보도하다 보니까 묻혔는데 그러니까 60조 원을 갖다가 더 이제 빚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크게 예산을 만드는 이유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김재원 의원 말처럼 미래 세대에 대해서 다 빚을 지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 빌려가 우리가 왕창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니들이 갚아라. 지금 우리 솔직히 OECD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부채 비율 이런 거는 적지 않습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정부들은 왜 빚을 안 냈겠습니까? 아무리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지만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대해서 여야가 책임 있는 논쟁을 못했다. 또 하나는 저는 이번 예산안은 무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토의하셨는데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 본질보다는 패스트 트랙에 오른 안건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저는 무리수를 뒀다고 보는 게 누가 봐도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을 갖다가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일날 관련 부수법안을 통과 못 시키고 지금 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임시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부장 특별회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인데 이게 2조 원이 넘는 거를 원래 정부 안에 없는 거를 민주당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함해서 지금 한 4조 원 정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련 법안을 그러니까 부수 법안을 갖다 먼저 통과시키면 그 법에 의거해서 이 예산이 효력이 있는 건데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근거가 되는 법은 미싱입니다. 계류중입니다. 어떤 건 법사위에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헌재에다가 이 권한쟁의 심판 내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게 편법하다가 생긴 건데 문희상 의장도 그런 태도는 저는 곤란하고 보는 이유가 아니 국회의장은 무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희상 의장의 태도를 보면 물론 뭐 본인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지만 굉장히 졸속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처리 절차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칙이고 뭐 다 떠나서 국회의장이라는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욕을 먹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국회법 위반은 아니죠? 아니 그 문제는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날치기다라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건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쟁점이 되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어떤 사회를 봄에 있어서 편중이었다는 것은 비판에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국가의 12월 2일까지 통과돼야 될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제1야당이 예산 심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거의 보이콧도 하면서 부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또 남아 있는 거죠. 원인 제공자가 또 따로 있다고 아니 저는 근데 또 보이죠. 한자 반론을 하면 실제적으로 충실하게 했다 그러면 그걸 뭐 날치기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의장이 예결위 위원장이 있는데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예결위원장이면서 본인이 모르겠다고 이거 날치기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아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희상 의장을 왜 제가 비판하냐면 본질적으로 국회에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내 교섭단체가 제대로 교섭을 하는데 일정을 진행되게 돼 있는데 지금 새로 생긴 게 뭐냐면 4+1이라는 이상한 협의체입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기들끼리 뒤로 숨어서 이거는 어디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식당에서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문제는 이 4+1이라는 이 존재가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왜? 자, 과거에도 있잖아요. 18대 합치했지만 우리가 그때 한국당과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친박연대, 선진당 합치면 200석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시 민주당 80석인데 빼고 우리끼리 해가지고 밀어붙이면 못할 게 없습니다. 개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겠습니까?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제1야당이 반대하는 법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4+1이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 그리고 4+1이 예산을 만지작거린다?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관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이 그때 80석 민주당이 반대하면요. 그래서 미래법 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죠. 지금 하는 거는 그래요? 지나치게 협치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든 김정원 역풍을 님의 만나고 지금 듣죠. 아니 오늘은 두 분이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한국당이 10년 집권하고 이제 제1야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협상에 좀 참여를 하면서 논의 구조 안에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4+1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한국당은 계속해서
삭발과 단식과 장애투쟁만 이 총력전을 벌였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예결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 기억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2014년에 이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지기 전에 보면은 네. 제야종 소리를 국회 안에서 들으면서 몸싸움하고 예산 날치기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야당에 대해서 뭐 막 협의하고 뭐 협상하고 배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는 정말 그런 아수라장 동물국회 다시는 재현하지 네. 말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것인데 이번에 역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최장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지연된 거잖아요. 8일 지연된 거니까.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좀 해보자고 했던 것인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던 거고 한국당이. 그리고 이 4+1 이 협의체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당입니다. 국회법 위반입니까? 이거 왜 위반이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아니, 제가 질의는 아닌 말씀이 거죠. 아니라 네. 한국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불법 한국당에서 그렇게 불법 얘기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인데 거예요. 불법 단체는 아니죠. 아니 여야가 협상을 하는 것인데 그 안에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거기서 한국당의 만든 주장을 수정안이 이해할 국회에 수 올렸을 없는 때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나요?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아니 국회의원 50명 이상이 수정안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집권 여당 플러스 그 네 당의 야당이 함께 하는 것인데 네. 한국당이 들어와서 여야가 정말로 이 합의를 해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한국당은 자꾸만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예산안에 대해서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통과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그러나 한국당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곤조곤 따지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제1야당의 가장 효율적인 투쟁의 장소는 국회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고 나서 허를 찔리고 나서 내가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싸워본 사람이 이긴다라고 했던 심재철 원내대표의 그 출마의 변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고 보고요.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마지막까지 민주당도 부담 느끼기 때문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괴물발차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유감이죠. 민주당에서 이제 결국은 패스트트랙 법안 올린 패스트트랙에 탄 안은 다 이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4+1로 예산안에 딱 네. 보였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과반을 충분히 넘어버렸죠? 그렇습니다. 네, 예산안 그래서 통과 시에 그 자신감도 많이 붙었을 것 같아요. 160석 이상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제 그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역시 여전히 한국당은 배제하고 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그런 차원보다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선거법.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초기에 원안이 다 망가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네. 자유한국당이 그나마도 250석하고 50석 된 것 자체도 못 받겠다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또 보여요. 거기서 또 변화가 지금. 생기는 것 그래서 같은데, 지금?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의 저는 스탠스를 잘못 취한 것이 왜 처음부터 비례대표 전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물론 정책적 차원에서 비례대표 중심으로 많이 늘린 데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안 자체를 아예 원안대로 현행대로 하자가 오히려 훨씬 나은 얘기지 네.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다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논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끼어들기도 참 어려운 그런 형국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현재 협상이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고 4+1 체제로 갔을 때 자유한국당은 더 예산안과 더불어서 불리한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제도적으로. 선거법 협상 4+1 하는 거 보면은 한국당에서 들어와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생각 들 정도로 이게 막 그걸 변화되는 떠나서 것 아니 같아요. 지금도 그걸 떠나서, 말씀하시지만 아니 한국당이 안 들어가도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좀 치사한 싸움인데 4+1인데 지금 민주당 의총의 분위기하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하는 말이 엊그제도 뭐 바로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대표
민주당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원래 이게 225석 대 75석 아닙니까? 원래 지금 아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게 근데 지금은 250대 50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53석이 250석이 되고 이게 3석 딱 늘린 거 아닙니까? 3석. 비례대표.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싸웠습니까? 게다가 준연동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은 캡을 씌우자. 그중에 반만 하자. 또 오늘 오전에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는 그것도 너무 많다. 20명만 해, 20명만. 30명 캡 씌우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캡 씌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50명이 지금 비례대표가 있다고 그러면 연동형으로 50%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 이 20명만 제대로 연동형을 가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50석 지금처럼 중에 20석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50% 중에서 25석으로 할 지금처럼 것이냐. 나머지 30명은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정당별 그렇죠. 그러니까 명부 비례죠. 가자. 큰 차이가 뭐냐면 정의당이 몇 석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지지율만 보면 정의당은 예컨대 제대로 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노려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캡을 씌우기 시작하면 자 20명을 씌우느냐 30명을 씌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13명이 될 수도 있고 뭐 12명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그것도 지금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지지율이 낮습니다. 리얼미터나 갤럽은 그렇기 때문에 알겠어요. 오히려 준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럴 거면 원래 옛날 게 좋잖아. 그러니까 의총에서 그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당을 빼고도 지금 자기들끼리도 좀 합의 보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왜? 배지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권력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 한 세력 더 가져가려고 싸우는 걸 보니까 한국당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한국당은 원칙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한국당이 판단하겠지만 예. 한국당은 워낙 지금 말씀하신 거 좀 동의하는 게 처음부터 워낙 이 거리가 멉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거 그래요? 연동형 웃기지만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 그 들어가봤자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모자를 씌운다면서요. 모자를 그건 씌운다는 게 민주당 연동형 아니 싹 이렇게 끌어낸다는 건가요? 민주당이 씌우는 거지 한국당 아예 모자가 아니라 그 학교를 다 없애버리자는 건데 그러니까 얘기 이 좀 하세요. 예산안을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 나서 한국당은 허를 찔리고 지금 이 로텐도르에서 농성 중 아닙니까? 네. 3일째 지금 밤새 농성 중인데 나를 밟고 가라 이 현수막 들고 예, 그러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바꿔갈 수는 없죠. 그리고 선진화법이 있는데 과거처럼 물리적 충돌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도 4월 패스트트랙에 지금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춤할 것이고 다들 몸살이는 분위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 안에 본회의 열면은 시스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민주당이 이제 예산 처리 이렇게 하고 부수법안 처리가 이제 뒤로 가게 되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선거법에 대해서 한국당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1야당하고 어떻게 협의 없이 이렇게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우느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한국당이 그동안 워낙 참여 없이 발목 잡는 장애투쟁만 일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을 여당은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그 부담은 여전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대 50까지를 나머지 사당으로부터 이제 안을 도출해낸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것도 준연동형도 도대체 이 족보 없는 준연동형은 어느 나라 것이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도 그게 225대 75였는데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게 지금 250에 50인데 거기에 또 지금 뭐 20석, 30석을 캡을 씌우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누더기 법안이 될 수밖에 돌아가는 게 없는 낫다, 거죠. 차라리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보면은 이게 도대체 패스트트랙에 그렇게 태우고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물리적 충돌하고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속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4+1에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처럼 불출마 선언했던 김영우 네. 삼선의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의원이죠. 그렇게 하면 한국당이 이제 뭐 그 원안보다는 몇 석은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 두세 석 더 얻자고 원칙을 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김영우 의원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만큼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진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250 플러스 50의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 해주는 거를 정당 득표율 3%로 한다고 했는데 5%로 또 올리겠다는 민주당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 소수 정당들은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4+1에서 그 선거법 협상이 단일안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가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민주당처럼 3%에서 5%에서 올린다는 건 굉장히 그 정의당조차도 긴장하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건 왜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설명을 반발하고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소수 좀 해. 정당의 난립을 막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5% 정도가 되면 실제로 주요한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득표율 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정의당 정도가 가까스로 하고 나머지 정당은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차원. 우리 공화당은 어렵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만약 그런 것이 더 낮아진다면 실제로 우리 공화당이 말하자면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많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당제와 분산화됐을 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정치가 이게 과연 어떤 뭐 협치 뭐 다당제 좋습니다만은 네. 실제적으로 대통령제 입장에서는 사실 모양새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 난립이라고 보기가. 그러니까 난립이다. 다당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합리적 합법적인 어떤 정신보다는 이건 네. 난립의 형태로 가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문제 자, 제기가. 그러면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두고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며칠 됐나요? 한 3일 됐나요? 5일 됐나요? 3, 4일? 5일? 5일 정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9일 날 월요일 날 선출했으니까요. 됐으니까. 오늘 네. 했으니까 5일 됐죠. 4일 5일째인가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원래 이제 부의장도 하시고 또 다선 오선의원이시고 그렇죠. 해서 자기 나름대로 백전노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신감 또 새로 된 분들은 좀 업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초기에는 또 뭐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갔는데 갑자기 어총장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한번 네. 덜컥 걸으셨고 또 한 번 또 어쨌든 여당과 국회의장에게 또 어찌 보면 또 뒷목을 잡힌 형국이라서 네. 이제는 강경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정쩡한 또 스탠스가 좀 본인은 꼬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리고 한국당이- 본인의 예. 리더십도 흔들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무한 단식은 아니죠 이번에 무기한 농성이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투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것 그렇기 같은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전국에서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그런 수사, 말씀도 굉장히 이거는 뭐 이렇게 구도자적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나쁘고 뭐 독재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내의 협상이라든지 비둘기파가 뭔가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싹을 잘라버려서 더 경색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새로 왔지만 그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말씀하신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거대 양당은 지금 상당히 우리는 선이고 당신은 악이라는 그런 신념에 차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조차도 상당 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장난친다.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무엇이든 간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오른 그 순간부터 민주당이 하는 행위들은 정말 불법적이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둘기파 의원들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총선이 넉 달 좀 남았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조직적으로 이 새로운 전략을 만든다는 건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마지막에 어떻게든 간에 모양 좋게 민주당과 한국당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 보면 좋은데 그것도 좀 힘들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임시국회 문제인데 이게 살라미 전술처럼 이제 짧게 계속 한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이번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과거에도 원포인트 국회가 있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런데 그런 네. 경우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제1야당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 사흘하고 또 하루 이틀 쉬고 또 사흘하고 또는 뭐 하루를 할 수도 있고 나흘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로운 거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예. 편법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들은 통과될 겁니다. 아마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후유증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협치도 안 되고 엉망으로 정말 강행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당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 이번에 처절하게 우리 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한 수라도 더 많으면 이렇게 되갚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요. 말은 간단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런 4+1 이런 협의체의 이 운신의 폭들이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관례가 되면 그 다음 국회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과반 한승만 넣으면요. 뭐 2+1이 될 수도 있고 손만 잡으면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예. 이렇게 국회가 협치가 안 된다는 지류님한테 제가 하나만 걱정됩니다. 뭐 이건 여론조사입니다만 예, 예. 하여튼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보면은 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민주당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뭐 저는 미래미터의 여론조사 절대 수치는 이것은 결국 한국당이 너무나 이 투쟁적이고 너무나 좀 갈등적인 행보를 국회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여론이 나온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건 예. 이제 트렌드만 보면 한국당이 내려갔다는 거는 한국당이 반성을 해야죠. 왜냐하면 네. 이렇게 좋은 국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 같은 게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형국에서 네. 오히려 떨어졌다.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미터의 전체 수치는 조금 거품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는 네, 없습니다만 네, 네, 네. 트렌드만 보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는 한국당이 잘못한 것이고 제가 아까 한국당을 비판한 거는 지금 있는 한국당 국회의원의 수준, 내공,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 내공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한테 감동을 못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걸 안 보십시오. 예산안은 결국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국당의 의원들이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면 됩니다. 이 예산이 이래서 털렸고 이런 걸. 그런데 한국당에 제일 전 실망스러운 게 투쟁은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은 몇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농성만 하는 것만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말씀하시는 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황교안과 나경원 얼굴만 기억나지. 예? 중간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그건 비슷한데 민주당도 보면 몇몇 이제 스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예. 민주당도 지금 문제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인데도 이현주의 목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국민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왜 그러면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이 거대 정당들은 그래요. 예. 그런 스타들이 없느냐? 모든 예, 마이크를 요즘 딴 데로 갔네요. 예, 대표들 하자 보니까. 자, 김 의원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하고 이 주제는 정리하는 걸 하죠. 예. 네, 결국에는 한국당이 별로 카드가 없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통과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합의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회의 포결 현장에서의 어떤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왜냐하면 나머지 그 사당의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게 무너지면 공수처법도 네. 물 건너가기 때문에 아마 그 서로 양보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선택하던 뭐 의원직을 송사퇴를 하건 그거는 정치적 액션에 불과하지 네. 결론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은 통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면모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저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네. 이 마지막 20대 국회를 대미를 장식하면서 알겠습니다. 좀 변화된 모습을 전격 변화된 어떤 모습을 이번 임시국회 변곡점을 좀 삼아서 하면 좋겠다.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 국회 20대 국회는 연말까지 하여튼 여러 가지 변칙도 나올 것 같고요. 각종 기묘한 아이디어도 나올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이게 악용되는 거 아니냐. 원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20대 국회의 엔딩이 그렇게 뭐 국민들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안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평인데요. 하여튼 좀 협상을 하고 합의를 모아서 뭔가 좀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여튼 바람이다. 그렇게 한번 첫 번째 주제는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저의 소임을 다합니다만 후배 세대 정치인들이 더 큰 책임감으로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세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남북 하열길, 후진적 정치 시스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숙제들을 후배 정치인들에게 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치른 총선의 모범을 보여준 총선 기획단이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의 출발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공천 혁신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총선 4개월 앞으로 여야 주도권 경쟁 본격화되는 것인가입니다. 이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요, 이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도 선거 준비만큼은 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야 모두 지역 밀착형 행보에 공을 들이는 등 소통 강화에 또 열중한 한편 총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한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총선에서 가장 이제 그 관심 받는 것이 총선의 구도를 어떻게 짤 것이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도 나왔으면 공천 관계 이렇게 될 텐데요. 먼저 총선 구도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여당은 국정 안정론입니까? 그래서 여당은 그랬었는데 뭐 야당은 지금 그래도 심판론이 갈 테고요. 우선은 저 예비 후보 등록 전까지 뭐 선거 제도라도 좀 정리가 돼야지. 그건 그러네요. 네, 지역 정리도 안 돼 있고 예. 몇 프로를 뽑을 것인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역이 살아남을 것인지 없어질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좀 한편으로 보면 안쓰럽고 불쌍한 형국이다. 네. 12월 뭐 대충 살아나는 17일 것 이전에 같습니다, 뭐 근데. 통과하지만 그것도 아직은 그렇게 확신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용기 있게 뛰어든 부분인데 아무래도 네. 여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실어달라는 그런 측면이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오늘 뭐 원혜영, 뭐 백전 이런 다선 의원님들부터 여러 가지 당이 새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좀 더 다양한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아니 제가 지금 청년 단도직입적으로 문제. 여쭤보면 예, 4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민주당에서 표 계산도 하고 여러 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로 어떻게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질 것 같습니까? 진짜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그렇고 이제 똑같은 말일 거라고 봅니다. 한 석이라도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하면서 짜지 않을까. 이 실제적으로 뭐 어느 정당이 지금 현재 20대 국회를 평가하고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경제나 조국 장관 문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네. 자유한국당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또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다음 총선이 여러 가지 민주당에게 아주 처절한 아픔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수도권에서 잘 버텨내서 과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총선 뭐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총선 기획단에서 하는 문제지. 제가 여기까지 뭐 그런 부분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현재 어떤 뭐 여당으로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힘 실어 달라라고 하는 거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된 여당 전체의 어떤 시너지 효과, 원팀 이펙트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1대 총선을 바라보는 우리 진성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이 전체적 프레임만 보면 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제 비판도 있고 뭐 조국 또 최근에 유재수 뭐 김기현 건 맞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야당인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받아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우리 여론조사 얘기했지만 그 여론조사를 절대치를 믿지 않더라도 트렌드만 보면 올라가야 될 형국에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반대한다는 이미지는 저는 일단 준 것 같습니다. 이제 황교안 뭐 단식 뭐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한 이미지를 줬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겨도 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인데 그 대한 능력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꾸 황교안 대표 같이 이제 강성 좋습니다. 저는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 순간순간에 뭐가 좀 변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몰랐던 걸 가지고 감동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 투쟁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힘들 거라고 하는 이유는 심재철 원내대표는 사실은 서울대 총학생장으로 80년 보험 맞은 사람 아닙니까? 싸울 줄 알 겁니다. 그렇지만 싸울 줄 알면 뭐합니까? 싸울 수 있는 장수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옛날 스타일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나 쇄신을 하느냐는 문제인데 그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민주당에 오히려 저 사람은 더 해야 될 것 같은 뭐 일부 이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퇴 이제 출마 안 하겠다 그러고 저 사람은 좀 물러나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또 계속 버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김세연 뭐 김영우 저런 사람 좀 젊지만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다선들은 난 안 할래 그러고 저 사람들은 재선이지만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싶은 국민들이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우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이러니 지금 저는 양당 대형 인적 쇄신 물갈이가 이제 거꾸로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카드를 여러 개를 막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 기준, 공천 기준을 갖다 강화해서
입시 또는 병역, 뭐 해갖고 병력, 네 가지? 채용 비리 등등등등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바꿨습니다. 예. 음주운전도 전부 다 강하게 막 바꾸는 이유가 이걸 통하면 지금 현역 중에서 공천 못 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분석해 보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청년 가산점을 민주당은 뭐 30%, 뭐 20%인데 여기는 지금 50%까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식으로 어쨌든 황 대표가 이 쇄신안을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제도 시스템으로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제도인데 정작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인재 영입에 대한 새로운 뉴스는 없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좀 빠르고 한 1월, 2월 되게 되면 아마 그런 게 좀 드러날 건데 저는 먼저 국회가 좀 정리가 돼야 뭐 그렇죠. 얘기가 나올 지금 것 같아. 관심은 패스트트랙 이런 거지. 네. 총선까지 아닌 거 않고 지금 뭐 총선 전략 물어봤지만 지금은 전략 세워봤자 발표해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다 쥐고 있는 것이고 이 시끄러운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카드가 그래도 나오겠죠. 하여튼 뭐 우리가 21대 총선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에서 전망을 좀 해보죠. 네. 모든 그 총선은 정권 심판의 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실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기대고 있다는 것이 과거 총선과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네. 별로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정권이 실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간쯤 됐을 때 심판하고 야당이 좀 이겨보자라는 것이 주된 이 선거의 슬로건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그럼 굉장히 잘하고 있느냐? 집권 여당은 아주 거기 잘 그 서포트하면서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인데도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도 견고하고 예.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괜찮은 네, 그런 40% 상황이에요. 까지 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당은 한때 떨어지고. 반등하는 거 싶더니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그래서 양쪽 다 어떤 의미에서는 샤이 보수 또 샤이 진보 그런 유권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로 갈 대연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변수는 몇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이나 이 국회가 좀 연말까지가 정리가 되고 나면 법안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새로운 선거 제도가 어쨌든 탄생은 할 겁니다. 뭐 어쨌든 선거를 간에. 아니 그게 선거가 안 되면 선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선거 못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탄생은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제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아마 1, 2월 사이에 정광석화처럼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또 바른미래당 안에 변혁도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연말 연초에 창당이 될 겁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변수들 그리고 지금 지현님 말씀하셨던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을 향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 네. 유재수 건, 김기현 전 시장 건, 조국 또 전 장관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우리들 은행 대출 특혜 사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변수들이 저는 굉장히 폭발력 있게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당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 네. 집권 여당도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네. 서로 쇄신과 개혁 경쟁을 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된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는 그대로 가겠죠. 한국당이 총선까지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변하기 힘들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건 뭐 변하지 이해찬 대표도 가겠죠. 그 얘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이제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정세균 전 의장의 총리설이 유력해지면서 1월 16일까지인가 공식 사퇴해야 된다 그러대요.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뭐 청문회하고 그러다 보면. 그럼 이낙연 총리가 이제 다시 당으로 오게 되면은 지역으로 출마하나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역으로 네. 출마하는 경우하고 뭐 말하자면 미래로. 총선 선대위원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례대표를 가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저렇게 체크를 해보면 조금씩 이낙연 총리도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종로, 광진 또
이해찬 대표가 안 나오시니까 세종, 뭐 세종.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고 어디가 또 제일- 광명, 뭐 원해영, 백전 이런 지역, 부천, 광명 지역도 불출마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본인은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 종로 같은 데에서 하고 싶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형들을 택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지역이라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비례대표 앞순위를 받으면서 전국적 단위의 어떤 총선을 지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김 의원님은 그럴 가능성이 네, 높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광진 지역의 경우에도 뭐 추미애 의원이 가셨으니까 이제 갈 경우에 제가 있어 와서 알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만약 오세훈 전 시장하고 붙어서 그게 의미가 있다면 본인 뭐 그건 한 번쯤 광진은 원체 한 번도 그래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 쪽에 세력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그것은 한 번쯤 고려의 대상이 오세훈 될 수 있죠. 시장이면은 그래도 좀 상당히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싸움이 재밌는 싸움이 되면서 된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고 그래요? 종로는 재밌는 싸움이 누가 뭐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종로에 올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경우에 이낙연, 황교안, 싸움에서 종로에서. 만약 질 경우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그 다음에서 댄스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종로에서 이낙연, 황교안이 붙는다 그러면 재밌죠.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한 게 일단 두 사람 다 지금까지 지역구 활동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둘 다 국무총리를 지냈고 둘 다 양 정당의 간판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둘 다 지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그런 거죠. 결정적인.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저는 종로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례대표로 저는 둘 사람 다 갈 이유가 있는 게 첫째 이낙연이 지금 오세훈 때문에 광진을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추미애 전 대표가 저는 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것이 격에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예. 5선 의원이고 당 대표를 지냈는데, 그리고 임기를 마친 당 대표인데 그래요. 장관으로 갔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오세훈이 왔기 때문에 피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은 부인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광진을이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기 때문에 오세훈이 가 있는데 오세훈은 저도 본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낙연이 가가지고 졌다 그러면 엄청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낙연 총리가 오세훈 때문에 굳이 광진을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장을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종로는 사실 본인 욕심 날 겁니다. 대통령까지 꿈꾼다면.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거기서 만약에 진다면 그리고 저기 누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황교안도 모르고 이낙연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로란 지역군요. 저도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동도 많고 연령층도 복잡다단하고 상당히 선거하기가 힘든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을 한다면 저는 세종시 정도는 노려볼 만하다. 그거는 뭐 당선도 가능할 테고 또 뭐 상징성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부천전은 충청권이고 광명 이런 데는 저는 가름이 없다는 게 그거는 정말 빼차면 달고 싶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선택은 이낙연이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알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이낙연 둘 다 저는 비례대표로 갈 확률이 지금으로 봐서는 뭐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이냐 비례대표냐 그렇게 의견이 뭐 하시는 것 저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은 매우 큰데, 리스크가 크다. 네. 그리고 끝까지 아마 양 당이 누가 나오는지를 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마 거기는 비워두고 그 최종적으로 후보가 네. 막판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즈음에서 그러니까 1월 16일 날까지 공직 다 사퇴해야 되고 하는데 후보 등록하고 이제 예비 후보 등록 말고요. 경선 다 통해서 이제 후보 등록하는 그 시점까지도 어쩌면 고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의 거취는. 왜냐하면 지역을 딱 정하는 순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네. 부여가 되고 어떤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볼 텐데 이해찬 대표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책임이나 무게감을 좀 나눠서 진다는 의미에서는 비례대표로 가서 전국을 지원 유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민주당이 세종도 이낙연 총리한테 원래 호남이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이번 선거가 녹록하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혼자만 단독 선대위원장만으로는 어려움이 꽤 클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에 나갔는데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가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 1순위이기도 하고 지지율도 제일 높은 그런 인물인데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에 빠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로 가서 지원 유세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세종시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또 충청권의 어떤 후보자들 그래요. 그 수많은 청와대 아. 출신 비서진들 자리 욕심내지 않을까요? 근데 하여튼간에 지금 제일 유력한 사람이 정세균 전 의장인데요. 정세균 전 의장이 국회에서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낙연 총리가 예를 들면 총리직을 그만두고 출마할 수 있는 또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어왔고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은 남을 수도 있다. 가반 뭐 그런 동의는 받겠죠. 예. 근데 그 날짜가 본다면 한국 당이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협조를 안 해주면 예, 날짜가 예.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야죠. 그 4+1을 깰 수가 없는 거죠. 겁니다. 그래요?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저희들이 세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이 주에 사진 한 컷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전 의원께서 먼저 사진 한 컷 준비하셨죠? 예, 뭐 최근에 정치의 변화의 목소리가 크지만 네. 여전히 우리 정치의 어떤 연령으로 보면 높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남성 위주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은 네. 정당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핀란드에서 역대 최연소 여자 30몇 총리 살이죠? 34살입니다. 34살이요. 예.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총리가 35살로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보는데 단순히 우리가 나이 젊은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것만 보지 말고 네. 실제로 서구 정당에서 18세부터 당원이 되면서 말하자면 34세까지 44세까지 유럽의 총리들이 다 44세 이렇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의 당원들을 청년 당원들을 어떻게 키워 올리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만 우리도 그런 시절이 오지 않느냐. 여전히 우리는 나이 50, 60 되는 사람을 그냥 신인이라고 뽑아서는 그런 정도 해가지고는 이런 젊은 나이에 총리 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정치 지도자가 만들어지지 못한다. 현재 우리 양당 알겠습니다. 모두의 예. 당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가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로 네, 3인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총리 여성 총리니까 국내 정치 담당하니까 핀란드가 워낙 저게 강하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번에 또 특히 여성 여성이 당원들이 했으니까 많다고 그런 부분들이 하니까요. 나라를 또 부강하게 만드는 예, 게 우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언제쯤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될 것인지 한번 진짜 총선 때마다 영입한다고 다 뭐 명망가만 올 것이 아니라 어릴 때 18대 당원 가입된 사람들을 어떻게 정치 지도자 키울 것인가를 더 고민해 달라 이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춘천시장이 새로 구입했다는 관용차인데 저게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게 이제 카니발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3, 4천만 원이면 다 이제 네. 구입하는데 네. 저 차는 7천만 원이라고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단 모든 옵션을 다 깔았고 거기다가 1,48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논란이 된 게 이제 춘천시 의회에서 누가 저걸 이제 비판을 했는데 해명이 더 글자입니다. 시장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안마의자 기능을 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렇게 이제 차 내부를 뜯어고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했습니다. 불법입니다. 모든 게 다 불법인데 자 그래서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저분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고발을 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저는 뭐 당 소속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저런 것 같지는 않고 잡을 때는 네. 저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뭐 근무를 했다는데 나름대로 알만한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경력을 보니까 알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춘천시장이 이제 지금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하다가 민주당 추천으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니까 갑자기 일개 행정관에서 시장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 이제 비판한 시의원의 말 들으면 과거에는 백팩을 메고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분이. 근데 시장이 된 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해서 지금 차가 지금 체어맨도 있고 무슨 모하비도 있고 뭐 차가 여러 대랍니다. 근데 지난해는 또 전기차도 하나 샀답니다. 이 시민들 앞에서는 또 전기차 환경형 시장 보여주다가 또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카니발 하나 사봐 그랬더니 저 안마의자가 달린 7천만 원짜리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물론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춘천시 예산이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 춘천시가요 국회의원 한 명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예산이 작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저렇게 지금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데 저게 선거 때는 백팩 메고 버스 타고 서민 코스프레하고
되니까 저렇게 있는 차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바꾼다. 저게 저는 저분 그게 언론에 난 사실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은 예. 난리가 다 나는데 알고 문제는 있는 저게 저는 사실이에요? 민주당이냐 한국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정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춘천시장 이름이. 이재수라고 하는데. 아, 이재수요? 근데 예. 어쨌든 간에 저 문제는 저는 춘천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금 군이나 시에도 저런 알겠습니다. 예산 펑펑스런 있겠죠. 저 예. 기술산지단 요거를 좀 각 당에서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의 말을 듣습니다. 당의 말은. 그런데 저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방자치제에 대한 모독입니다. 전수조사하면 저런 경우 많이 지금 하고 나오지 있다는 거죠.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 같은데 저거는 정말 배짱이 센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 금방 그냥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월갈부 이 한 컷 하면서 이 전두환 씨 얘기 제일 많이 했던 사람 같은데요. 예. 어제가 12.12 군사반란 네, 대단하죠. 40주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중이 29만 원 있고 밖에 없고 추징금 1,000억은 나 돈 없어 못 낸다라고 했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예. 전두환 씨가 강남의 이 고급 중식당에서 당시 신군부 세력들하고 함께 저 20만 원 이상의 어떤 1인당 싹스핀을 폭탄을 즐기고 먹었다. 있는 예, 그런 거를 또 정의당에서 또 이제 저렇게 찍어왔어요. 지난달 초에는 골프장에서 또 그랬죠. 예. 행적을 또 이렇게 밝히고 했었는데 알츠하이머여서 지금 사자 명예훼손으로 광주에서 지금 5.18 관련 16일 날 재판이죠. 네, 재판이 그날도 걸려 못 있는데 나온다면서요. 그날도 못 나간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재판에 참여를 전혀 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은 지금 반성과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골프 뭐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데 본인이 스코어 계산도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랬더니 또 변호사는 뭐 착한 치매여서 의원님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쭤볼게요. 여러 차례 저런 장면이 나오는데 좀 계속 봐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런 장면을?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어떻게 강제로라도.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들이 광화문에 네. 무릎 꿇린 전두환 동상을 또 가둬진 예.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 갖다 놨고 그리고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같은 날 그 강남에서 저렇게 식사하고 있고 이제 네. 이런 어떤 그 그림들이 동시에 이렇게 위아래로 잡히고도 했었어요 보도에. 그런데 반면에 5.18의 수괴였던 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비된다 그러대요. 아들 노재현 씨가 지난 3달 전에 광주 5.18 가서 참배하고 또 무릎 꿇고 사죄했었는데 또 3달 만에 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물론 부모와 의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그렇게 탐탁지 않다가 2번 가고 2번째 갔죠. 네.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비되는 어떤 두 집안의 행보를 볼 수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조금 정말 사죄하고 진상도 제대로 밝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두환 씨 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죠? 네, 뭐 전혀 아니 뭐 재산 숨기기에 급급하고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전두환 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렇게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법원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법정에 그 강제 구인이 안 되나요? 그거는 저렇게 사진으로 다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는 알겠습니다. 착한 치매라는 어떤 착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사죄와 반성 좀 했으면 그래요,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 얘기 좀 할까요?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12월 임시국회를 연 지금에 마찬가지로 여야의 대립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법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의 충돌을 바라보는 과연 국민의 시선이 어떨 건가? 이게 싸늘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협상을 해서요. 합의에 의해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많이 고생하셨고요.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